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역시나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장 새해장이라는 테마로 2부 준비를 해봤고요. 자, 2부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내년의 시초가 공략주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2부 놓치지 말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04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더 빠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습니다. 0.7% 후반대, 0.8% 초반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자, 2037부터 2046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이 1223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기관 매도 897억 원 여전히 진행 중인데 투신만 165억 원 사주고 연기금 매도 물량이 지금 422억 원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한 40분 만에 100억 원 정도 더 쌓였고요. 개인은 211억 원 정도 현재 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675포인트대 역시나 큰 변동 없습니다. 1.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늘 장중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669부터 675대까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개인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570억 원, 개인은 453억 원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은 996억 원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팔고 투신이 사는 양시장에서 기관은 모두 금융투자가 팔고 연기금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0.3% 정도 원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1116원 6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집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시장 오늘 폐장일입니다. 두 분도 올 한 해 시장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을 좀 평가하실 수 있으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짤막하게.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롤러코스터 얘기한 그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굉장히 맞았죠, 이번에. 물론 이거 결과론일 수 있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떨어질 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다이나믹한 순간이 온다. 근데 이제 거기서 급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했죠. 제가 급락이 나올 때도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급등이 나올 타이밍이 왔다고 했는데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0개월 선까지 왔었고 아마존닷컴은 20개월 선까지 왔었고 암젠도 20개월 선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개월 선에 단 게 2016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아마존닷컴이 20개월 선을 단 게 2016년 초반 이후에 처음이고 암젠이 20개월 선을 단 거는 2017년, 18년 다 그 부분에서 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 지지권의 주요 종목들, 나스닥의 그 양대 산맥인 IT와 바이오 종목들이 다 지지권에 왔기 때문에 한 번은 강하게 튄다. 그래서 600포인트 넘게 상승을 초반했고 어제도 거의 저가에 대비해서 900포인트 상승하면서 되돌렸거든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번지 점프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뛰어내렸죠. 근데 등에 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번지 점프가 한번 탕 튕겨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탄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은 반등이 한번 나온 거고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면 내년 초에 지금 안 나왔던 블랙 크리스마스였던 산타 랠리가 없었던 부분이 연초 랠리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 구조가 IT와 바이오로 재편이 되었잖아요.
예전엔 보지 못했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스닥의 반등이 계속 이어지면 연초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구조상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반등에 그 구간은 들어섰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만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강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를 연초에 관찰을 해야지 그 뒤에 봄, 여름 이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창원 본부장은 시장을 2018년도 어떻게 또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는 간단하게 너무나 힘들었던, 그리고 아마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이유로 저는 올해 증시가 가장 나쁘지 않았었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많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국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대외 변수들, 특히 불확실성은 조금씩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내년 시장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들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승 종목들 보니까 4종목이 눈에 띕니다. 리캠, 부산산업, 대하TI, 대호AL.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다 들어보셨을 종목들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께서 리캠, 부산산업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땠습니까? 네, 리캠이 일단 그 전기차 관련주. 왜냐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전기차에 쓰이는데, 2차 전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도 사실 많이 쓰고 있죠. 건전지. 건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1차 전지로 쓰고 우리가 재활용품에 버려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재활용 안 돼요. 물론 물고 뜯거나 냉장고에 넣었다 하면 잠깐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 생활의 팁 같은 거고, 2차 전지는 휴대폰에서 계속 충전하면 물론 수명이 금방 닳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재충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그마죠, 배터리가. 요즘에 아무리 노트 같이 이제 화면이 다시 커져서 배터리 용량도 커지곤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던가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을 해서 모아놓는 거대한 전지인 ESS. 이런 전지가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리캠이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리캠이 불연성 액체 전해액, 이거를 상용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다는데, 불연성 액체 전해액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소재입니다.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폭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끔 휴대폰이 효주머니에서 폭발했다, 아니면 집에 놔뒀는데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폭발했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작은 거 되게 작잖아요, 휴대폰 배터리. 빼보시면. 근데 그것도 집안 전체를 태우잖아요. 근데 자동차 혹은 태양광 풍력의 그 전지를 담아놓은 ESS가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저유소 같은데 폭발하면 피해가 8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캠이 지금 상용하려고 총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전액,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나 LG화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여기에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그 부분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외 공급처를 뚫고 있습니다. 근데 리캠이 좋으려면 역시 전기차 시장이 먼저 좋아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풍력, 이 굉장히 미래의 수단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태양광 풍력이 크긴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상해 지수를 보고 있는데, 상해 지수는 사실 끝까지 안 좋았거든요. 지금 2016년 저점을 붕괴시켰어요. 그 저점이 2,500대인데 거기가 붕괴돼서 지금 2,400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저점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다 붕괴됐잖아요. 지금 일단 믿을 구석이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상해에 있는 비아디라는 업체,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유명한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이에요. 이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확보해서 제주도로 깔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미국, 중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근데 비아디 주가를 보세요. 아까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지수는 2016년에 저점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비아디는
2016년에 저점을 뚫고 내려간 게 아니라 2016년 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지금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근데 테슬라는 그 박스권을 형성했던 데가 2014년부터 16년이에요. 2014년에서 16년 3년간의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거기를 2017년에 강하게 돌파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지금 벌써 윗단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뭘 망한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뭐 그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빨리 교통체증을 뿌리치고 갈 수 있다. 근데 뭐 우스갯소리가 됐죠. 60km밖에 안 나왔다. 근데 테슬라, 우리가 아이언맨 보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의 실제 모델이라고. 엉뚱한 상상이 결국에는 미래에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엉뚱한 상상 아니었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엉뚱한 상상이라고 굉장히 욕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수익이 안 나고 망한다고 해요. 그러면 망하려면은 테슬라 주가가 벌써 곤두박질 쳐가지고 부도 차트로 가야 돼요. 근데 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두 번째 레벨업 단계에 있고 BYD도 상해 지수에 비해 굉장히 강력하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고 실제로도 전기차 월별 판매량 미국 최고 실적을 이번에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 한 달에 판매량이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미국.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하는 것은 지금 팩트고 이렇게 커진다면 당연히 삼성 SDI와 LG화학이 배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지고 삼성 SDI와 LG화학에 연결된 리캠의 수요도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 연결고리가 다 좋아요. 선순환 구조기 때문에 리캠은 2019년에도 기대해 볼 만하고 테슬라나 BYD가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저기 신고가를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대형주보다 리캠 같은 중소형주가 훨씬 더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캠은 2019년에도 아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부산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대표적인 대북경협에 가장 많이 오는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리캠을 길게 해서 부산산업은 짧게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긴 했죠. 부산산업의 역사적인 차트를 보세요. 정말 밑바닥에 있죠. 정말 무슨 잔디를 깔아놓은 듯이 보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것도 높게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차트가 지나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옛날에 정상으로 보였던 것들이 언덕으로 보여서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정말 납작해 보일 정도로 차트가 올라갔죠. 지금 2018년도 5월 달에 고가상으로 284.62%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그 파동을 줄이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완전 시세가 꺾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산업이 철도 콘크리트 침목 생산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자회사의 태명실업과 TM트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그 철도 콘크리트 이런 그 자재를 생산한다고 해서 철도 관련주로 엮였는데 부산산업에서 나와서는 우리는 북한 관련 사업을 일체 안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을 이미 해서 엮여버렸습니다. 대표주로 엮이는 바람에 아무리 회사에서 공시를 내놓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는 기현상을 벌였습니다. 연중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691%예요. 그리고 요즘에 ETF가 많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 가서 펀드를 가입을 안 해도 수수료를 많이 안 내도 상장지수 펀드는 주식시장의 주식처럼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수수료도 낮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선진국인 미국만큼 많이 나오진 않죠. 미국은 뭐 3배, 4배짜리도 있습니다. 인버스 3배짜리도 있고. 근데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남북경협 테마 ETF를 한국거래소에서 출시를 하려고 했더니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ETF를 내놨을 때 시장에 충격이 크다. 그럴 정도로 이 급등락이 심했다는 것을 한국거래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산산업이 지금 테마의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올라갔었고 지금도 시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관련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을 잠재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산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600% 저점 대비 고점이. 이청원 소장께서 나머지 두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하TI도 어마어마했죠. 예,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종가 대비 올해 고가 약 12,800원, 수익률로 치면은 621%나 상승을 했습니다. 대우AL 또한 고가 대비 약 674%나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종목 모두 다 남북 경협주죠. 그중 대하TI는 철도 신호 체계를 비롯한 부분에서 그리고 대우AL은 철도 차량의 골격과 외관을 이루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도 섹터에 속한 기업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남북 관계의 진척에 따른 수혜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성사가 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점이 두 기업은 물론이고 기타 남북 경협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승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답방, 정말 이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사를 비롯한 경협주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경협 사업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증가를 고스란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대아TI, 대OAL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대OAL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등록된 만큼 두 종목의 흐름 자체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OAL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악재에 따른 이슈, 그것이 주가에 반영될 경우에는 꽤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아TI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협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북 경협주가 지금 큰 상승률을 보이고 큰 변동폭을 보였던 올 2018년도 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가장 암울한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까뮤 ENC, 캔서로, 만도. 이 네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은 정말 큰 대표 섹터에서 대표주들인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확실히 눈에 띄네요. 신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까뮤 ENC.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래 늘었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난 뒤에 주위에 삼성전자를 보유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때 음모론도 나왔어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국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굉장히 많은 개미들한테 사게 만든 다음에 주가를 넘기는 게 아니냐.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음모론은 음모가 아니었을지언정 결과가 그렇게 사실로 나와버렸어요.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265만 원짜리까지 갔었던 그 주식인데, 3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총회에서 주식 분할 안건이 의결되었고요. 4월 30일부터 3거래일 거래 정지가 된 뒤에 5월 달에 거래 재개가 되었습니다. 원래 액면 분할 거래 정지 기간 지금 기존 15일이었는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기점으로 3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사실 15일 참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 변동도 있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3일로 축소되었어요. 근데 그건 좋은데, 문제는 3일 일찍, 3일만 해서 빨리 거래가 재개됐으면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지를 않았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기존 265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가격이 변경되면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가격은 너무 싸니까 사기가 쉽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삼성전자는 몇백만 원대니까 나는 SK 하이닉스를 사겠어. 대신 반도체 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지만 그냥 가격이 눈에 보기에 비싸서.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5만 원대인 걸 산 거예요. 하이닉스를 안 사고. 그때 어차피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3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5월 4일 거래 재개 이후에 시총이 100조 원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들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강자가 죄다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 그 불황의 여파를 맞으면서 주가 하락이 더 가팔라졌고, 12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는 종가상으로 지금 7.53%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오늘 겨우 1%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은봉은 오늘 지금 남은 시간 아주 큰 다이나믹한 그 기적이 없다면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도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하락이 일단 이어지면서 그 빠질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0개월 선에 닿고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60개월 선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35,000원대까지. 2015년, 16년에도 60개월 선에서 지지되고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아직도 하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있죠.
예, 까뮤 ENC입니다. 까뮤 ENC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액면 분할이란 게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건데 유동 주식수를 확대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사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이게 까뮤 ENC가 워낙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세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없는지. 주단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했습니다. 이것도 5월 달에 거래 재개가 되었어요. 삼성전자가 5월 4일, 까뮤 ENC가 5월 21일 날 거래 재개가 되었습니다.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를 내리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 실패했죠. 까뮤 ENC도 실패했고요. 전파 기지국 10대 1로 주식 분할했는데 실패했고, 보령제약 2,500원에서 500원으로 주식 분할했는데 안 올랐고요. 네이버가 지금 마지막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것 중에 그 5분의 1로 그 액면 분할을 했어요. 70만 원대에서 지금 내려갔죠. 지금 10만 원대로. 네이버가 액면 분할 이후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액면 분할해서 뭐 유통주식 수를 늘린다, 국민주식이 돼보겠다, 아니면은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리겠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 분할은 주가 상승이다라는 그냥 우리가 편견,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회사 실적이 좋아야지만 동반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까뮤 ENC에서 느낄 수도 있었고,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데서도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얼씨구나에서 사는 거는 초단기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거고, 그게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액면 분할 효과가 같이 입혀질 때 시너지가 나는 거고, 회사의 실적이 안 좋고 성장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액면 분할만 덜렁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겠거니 하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이다. 여기서 까뮤 ENC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액면 분할한 종목들이 통상적으로 잘 간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청원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종목, 캔서롭이나 만도도 액면 분할이잖아요. 예, 어쨌거나 둘 다 좋지 않았죠, 오늘 흐름 자체가. 특히 캔서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종가 기준 최고 5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올 1분기 무상증자 시행과 항암 백신 임상 계획 등에 따라 이를 발표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시장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 일정 부분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으로의 진출들 호재가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항들이 주가의 전환 그리고 큰 폭의 반등을 일으킬 만한 요인으로 결코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1천억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개선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으로 약 7%, 8%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저점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야지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도 또한 매우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종가 기준 57.54%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었고 업황이 있었습니다.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좋지 않았는데 완성형 자동차 기업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품형 자동차 기업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죠. 상반기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그리고 5.2% 감소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업황의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과 주가 약세는 지금부터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현재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자금난 그리고 구조조정 등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해당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동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 모두가 내년에도 주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업종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업종은 제약바이오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올해 여러 가지 플라스틱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제지 관련 주들이 특히 중국 관련 움직임도 나와서 폭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 상반기까지 괜찮았고요.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계속해서 잘 가면서 JYP나 YG엔터나 SM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와 제지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다시 6위로 밀려있네요. 최근에 수소경제 얘기 나오면서 5위로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에 다시 밀렸습니다. 옛날에 못 보던 것들이 있죠.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대장 역할을 하다가 코스피로 가겠다 해서 코스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예요. 지금 이거는 명실상부히 물론 뭐 직원에 대한 대우라던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 이거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보다 못할진 몰라도 시가총액 상위로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두 업종은 IT와 바이오로 재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비중을 합치니까 3.77 정도예요. 시가총액 거래소의 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할 수가 있겠는데, 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 정지 사태까지 갔다가 다행히 거래 정지 사태가 그렇게 한 달 이상으로 길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바로 그 다음에 경남제약이 내년도 지금 1월 8일 이전에 코스닥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월달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어서 옆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2018년에 초반에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하면서 1, 2월 달에 2015년 고점을 다 뚫어버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고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주들은 너무나 아쉽죠. 그리고 경남제약은 우리가 레모나로 잘 알고 있는 회사고요. 이 레모나 레모비타C정이 중국 식약청 수입보건식품 비준 증서를 발급받은 그 소식까지 얹혀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느닷없이 날벼락으로 거래정지를 맞았기 때문에, 물론 이 뒤에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정지 돼서 다시 풀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시장의 여파를 피해가면서 다시 상장해서 급등한 거, 그거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제약은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죠. 지금 3월 2일 날 회계 조작에 따른 금융위 산하의 증선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징금을 부여받았고요. 검찰 고발에 따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마불사 아니냐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저렇게 그 거래 제외가 되고 경남제약은 왜 지금 심사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1월 달에 만약 경남제약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이 마지막에 막판에 리베이트 혐의로 본사 및 지점 5곳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대신에 밝은 소식은 유한양행이 11월 5일날 표적항암제 레이저 티닙 기술 수출했어요. 얀센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규모 계약을 맺었는데 국내 업계 최대 규모 계약이었고요. 그 다음 코오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1본 기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와 계약 기술 수출 총액 6,677억 원. 여기에는 계약금 300억 원과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부르죠. 6,377억 원. 그래서 먼디파마가 일본에서 인보사 관련 특허 그리고 그 노하우 연구개발 상업화 독점 권한을 다 갖습니다. 인보사가 그 지금 무릎 관절관 주사를 넣어서 골관절염을 치료해주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굉장히 큰 계약들이 뻥뻥 터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태가 있었지만, 이 전통적인 제약회사에서 신약들을 개발하고 신기술들을 수출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던 그 빛과 그리고 암이 있었던 한 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제지 관련주들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땠어요? 종이 네. 관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맞아요. 제지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그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국에서 폐지 수입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국 자기네도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폐지가 엄청나게 쌓여서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힘들어졌어요. 하루 종일 주워도 국밥 한 그릇을 먹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고물상에서 아예 안 받아주는 고물상이 많아졌대요. 근데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파는 어르신들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반대로 제지 회사들은 좋아졌어요. 제지, 새 그 종이를 만들려면 폐지를 주워다가 재활용을 해서 그 다시 만드는데 폐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원재료 가격이 급락을 해서
생산성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효율성, 수익성이. 그래서 제조원가 하락에 따른 업체 수익성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일부 제지주들은 정치인 테마까지 엮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그 해당 종목은 그 정치인과 친인척 관계라는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주가 기본적인 내용이 저렇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중국 제지 폐지 수입 제한 조치, 이거에 따른 수혜 플러스 정치인 테마까지 껴서 급등에 급등을 더했다. 대신에 그 펄프를 원료로 생산하는 기업은 펄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펄프 가격이 오르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안 좋지만 그것 또한 판매 가격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펄프 가격을 그대로 판매 단가에 전이를 시키면서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재직 가격은 폭락하고 펄프 가격은 오르는 걸 그대로 인상하고 이 기본적인 사이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지 업종이 우리가 굉장히 구닥다리 업종이라고 굉장히 장롱 속의 주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수익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면서 성장성 있는 업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거래량도 많이 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중국의 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한 제지 업종도 한번 눈여겨볼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지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두 업종 여쭤볼 텐데 반도체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이제는 고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엔터 업종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데 이 두 업종은 어땠습니까? 반도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이 두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기업은 물론 해당 업종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D램 가격의 변화인데 내년에도 아쉽지만 D램 가격, 특히 판매 가격의 하락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역시 예상과는 달리 IT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가격 하락 국면에서 기존 분기 단위의 가격 협상이 이제 월 단위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고객사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동안 구매를 조금씩 지연시키고 있는 점이 이어지고 있기에 반도체 업종은 한편으로는 소폭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올해 3분기였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약세가 나타났죠. 다만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폴더블 폰의 도입 그리고 5G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해당 업종의 전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약세를 전망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다가가도 저는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SM, YG엔터 그리고 JYP엔터 그것보다는 저는 올해는 BTS 방탄소년단이 제일 큰 이슈였다고 보입니다. 아티스트, 대한민국 아티스트 최초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방탄소년단 관련된 기업의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 LB세미콘이나 키스트 이런 기업이 되겠죠. 특히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고 한류 열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관심 수급적인 개선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실적 또한 예전에 10월 24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보고서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실적 우려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3대 기업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지금 다 만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습니다.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만큼 해당 업종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을 축으로 하는 기타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할 섹터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 엔터 업종이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주목받았던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인지 만나보시죠. 자, 올해 가장 주목받은 테마는 단연 남북 경협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경협.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보물선 테마로 떠들썩했습니다. 정치인 테마,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정치인 테마가 벌써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 움직입니다. 자, 남북경협과 먼저 보물섬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남북경협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그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여기서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에 빵 터지기 전만 해도 하와이 옆에다가 미사일 쏘겠다. 그 트럼프가 가가지고 하와이 주지사한테 하와이가 유명해져서 좋겠어요. 허허허.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었었죠. 그래서 계속 그런 그 냉전 시대를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이 딱 열리니까 너무 그때 강렬했던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 항상 첫 만남에서 가장 강력하죠. 근데 이제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그게 식죠. 똑같아요. 4월 27일 날 빵 터지면서 테마주들이 다 터졌습니다. 특히 건설, 철도, 개성공단 관련주. 항상 처음에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북한하고 이제 협력을 하면 건설을 할 것이고 철도를 먼저 깔 것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성공단 협력이 돼서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트로이카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5월 26일 그리고 9월 18일 남북 정상간 연속 회담이 있었고 그 중간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돼서 세기의 만남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근데 첫 방이 가장 강력하다. 대아티아이나 동양철관을 보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건 4월달, 5월달이고 정점을 찍었던 건 6월달. 6월 12일 아까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있을 때 여기까지만 이제 강력하고 이제 그 뒤로 가면 아주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정상이 다시 만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퇴색됐죠. 한 번 만날 때보다 두세 번 만나면 그 의미가 강력하게 덜 다가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력하게 4, 5월 달에 빵 터지고 6월 달에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힘을 다 소진해버린 거죠. 아직 시세가 죽지 않은 건 있지만 시세가 죽지 않은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가능성이 이제 엿보이는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때만 이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테마가 아직 죽지 않은 건 있지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해서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물선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보물선은 이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그 신일그룹이 울릉도 인근의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선체 발견을 했다고 주장했죠. 근데 150조 가량의 금과 금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1년에 동화건설이 돈스코이호 인양계획 발표한 뒤에 10일 넘는 상한가를 갔다가 사실 무근으로 종료가 되었고 동화건설은 지금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2010년에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론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어요. 근데 결국 주가 조작으로 판명된 뒤에 2015년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심리에 있는 굉장히 그 어떤 욕망을 자극시켜서 돈을 벌려는 어떤 세력들의 한탕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탕거리에 놀아나고 싶으면 놀아나셔도 되는데 그렇게 놀아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게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원 본부장은 정치 테마, 2차 전지 테마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정치 테마 좀 빨리 움직이죠, 요즘에?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소폭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정치와 관련된 게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선거와 관련된 게 없는데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관련된 테마는 다른 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고 그때그때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2차 전지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올해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섹터가 2차 전지였다고 봅니다. 올 3분기까지 확실하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캠텍이나 일렉포일 생산업체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기타 LNF 모두 최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그러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소폭 조정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자. 저는 그렇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관심 많았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개인 투자자가 관심 많았던 종목 단연 삼성전자죠. 제형솔로텍, 현대상선, 오성첨단 소재 올라와 있는데 신 소장님께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액면 분할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는 없었고 그것은 액면 분할이라는 효과보다는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를 변화시키는 아닌 거예요. 숫자의 장난에 불과한 거거든요. 숫자의 장난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냥 기대감을 갖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이 두 사업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하는 업체, 그리고 애플이라는 휴대폰의 양대 강자, 여기에 주가가 중요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너진 게 이미 삼성전자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었고 애플이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애플도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휴대폰 시장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도 안 좋은데 휴대폰도 지금 혁신의 한계에 부딪혔다. 애플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대 이 회사의 그 주가는 제 생각에 2019년에도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훼손을 많이 시켜놓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쁘게 그림을 그다가 크레파스로 찍 그어버리면 그 도화지를 버리고 새로 처음부터 그려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리려면은 한참 걸려요. 그 한참 걸리는 과정이 2019년에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잠깐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2013년에서 16년 동안 이 지난한 조정 과정을 거쳤던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창원 본부장께서 현대상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니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결국에는 남북 경협주가 되겠죠. 특히 현대그룹 자체가 남북 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을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중 금강산 관련 종목으로 동사를 비롯한 현대건설도 있는 상황이죠.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족 우려에 따라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3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점 등 사실상 테마를 제외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흐름은 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남북 경협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꿈틀꿈틀할 때 오히려 그것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앞으로 섹터 자체는 결국에는 경협주라 하더라도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나 재무 구조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은 당분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앞으로도 뭐 지켜본다면 가급적이면 지켜보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공교롭게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해마로푸드서비스, 삼성엔지니어링, 유니테스트 개인들이 접근하는 종목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종목들도 보이는데 두산인프라코어를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1년 내내 샀습니다. 그렇죠? 1년 내내 지금 꾸준히 샀지만 주가 별로네요. 주가 좋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지금 미국의 캐터필러라던가 볼보,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데가 그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 건설 현장 가면 많이 있죠. 캐터필러도 결국 붕괴됐습니다. 지금 2018년에. 붕괴됐다는 건 20개월 선이 깨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암젠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개월 선이 깨지면 일단 주가가 정체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한 두산밥캣 또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다 안 좋아요. 지금 소형 건설 기계 부분에서 사업 성장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얘기는 좋아요. 굴삭기 사업에서 실적 증가가 뚜렷하고 지금 그 중국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점유율이 지금 8%에서 10%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을 못한 거는 결국에는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남북경협으로 좀 올랐지만 건설주가 집단으로 옛날에 트로이카주가 가듯이
건설주가 폭등하는 장세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건설 현장 안에 들어가는 두산인프라코의 주가도 다이나믹하게는 움직이진 않았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 순매수 1위라고 해서 두산인프라코를 지금 당장 사서 내일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와 기계 그 산업의 사이클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요. 길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면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으니까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가겠거니 하고 매수를 했다가는 내일 당장 오히려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좀 짧게. 네. 그 실적 괜찮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동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올해 코스피 지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동사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역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기존에 나타났던 실적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이 동사를 매우 좋게 바라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사랑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관은 삼성중공업, 에스모, 두산밥캡, 그리고 HB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 삼성중공업, 에스모, 일단 삼성중공업 관련주들을 기관 외국인들은 많이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에스모는 왜 기관들이 많이 샀다고 보십니까, 신 소장님? 에스모로 갈까요? 에스모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이에요. 그 올해 그 중국 내 특장차 및 대형 버스, 수소차의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전자 부품을 대규모 공급 협약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지금 수소차에 걸려 있고 자율주행 부분이 전문 자회사 NDM이 시흥시에서 성공을 했는데 제주, 세종시에 이어서 세 번째 실증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가 난리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그 제지주 중에 정치인 테마에 얽힌 것도 있는데 제지주 중에 수소 테마에 얽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테마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연료 전지, 수소차에 직접 만드는 업체, 현대자동차 수소차에 납품을 하는 업체, 수소차 그 관련주가 점점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풍국주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플러스 자율주행에 얽혀 있어서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도 아마 이 다이나믹한 이 수익을 한번 같이 누리고자 에스모를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에스모가 이격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연초에는 다시 한번 수소차나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면서 에스모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두산밥켓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굉장히 안 움직이다가 올해 그래도 좀 오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산업용 기계 장비의 생산 판매에 대한 이슈가 중간에 약 9월까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였는데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기간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분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에 최다를 기록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공매도 올해 폐지 청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공교롭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네요. 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LG디스플레이 올해 역사적인 최저점 15,000원대까지 지금 찍었잖아요. 네.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에 공매도에 습격을 당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공매도에 습격을 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에 당했다. 물론 이거를 공매도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LG디스플레이 지금 업황이 안 좋아요. 지금 중국의 공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BOE가 공세를 했는데 중국 내 디스플레이 업체 1위 업체인데 BOE가 연저점을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BOE가 한 일이 뭐냐면 LCD, 그러니까 우리가 OLED, LED 나오기 전에 LCD였잖아요. LCD 시장이 아직도 있는데 BOE가 저가 공사로 LCD 시장 비중을 1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22%로. LG 디스플레이가 20%로. LCD 시장의 비중을 장악을 하려고 저가로 공세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을 확대를 했는데 저가로 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수익이 안 좋아서 주가는 폭락을 해버린 거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LCD 시장을 뺏겼고 OLED 시장의 작은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먹고 있죠. 작은 휴대폰이나 이런 거. 할 거는 대형 디스플레이밖에 없는데
대형 디스플레이 OLED 가격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TV 판매량도 계속 적게 나오고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랬지만 2019년도에도 공매도에 계속 시달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삼성전자나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매도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뭐 요령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잘 버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다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 그 종목을 가급적이면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할 때는 과감하게 짧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시장의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공매도가 나오는 종목들 관심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하고 지금 대응해서는 개인들이 이길 수 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나 빠르게 이동을 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29분 30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지수 바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 마감으로써 올 한 해 2018년도에 증시는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거래소에서는 폐장식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날 텐데 일단 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은 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의 체면치레를 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시장을 어떻게 보셨냐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믿었던 미국이 마지막에 붕괴를 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반반씩 받는다고 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IT와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주 종목,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술 주식이나 부동산 주식이 시가총액 상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영향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소비주들이 좋으려면 백주 종목들이 좋아야 되는데 백주 종목들이 다 붕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소비주들도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연도에도. 그리고 이번 연도에 결국 나스닥이 붕괴가 되면서 물론 강한 반등이 나온다. 세세한 부분을 짚어줬지만 그 한 번의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대로 마무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대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20개월 선이 강력하게 붕괴되면서 마무리되었어요. 2016년도 초부터 상승을 시작했던 상승세가 다 깨졌어요. 이거는 실수로 그랬던 진짜로 실적이 안 좋았다고 그랬던 어쨌든 이렇게 훼손을 하게 되면은 이 훼손한 부분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롤러코스터 얘기를 계속하는데 롤러코스터가 한번 급락을 한 뒤에 바로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그건 기계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S자로 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서서히 도는 과정이 주식시장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져요. 그 기간 조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되고 끝나버렸으니까 지금 2019년에는 사실 이 훼손한 것을 다시 만회하는 작업을 1년 동안 최장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시장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밋빛 전망보다는 제가 잿빛 전망을 얘기하는데 초장기적인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얘기가 맞아요. 주식을 지금 살 타임이다. 그거는 초장기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야죠. 하지만 1년, 내년을 내다봤을 때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를 훼손하는 것을 만회하려는 상처 치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뭐 오늘 시장 그리고 올 한 해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거래일 진단을 좀 해볼까요? 저는 오히려 좋은 대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리기보다는 지수가 밀리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2차전지가 잘 갔던 것처럼 5G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갔던 것처럼 주가가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잘 가는 섹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년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 오히려 관련된 특히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는 업종은 더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시장이 좋지 않다고 투자를 피하기보다는 업종이 잘 가는 섹터별 흐름이 좋은 종목에 잠시 몸을 맡기신다면 오히려 지수와는 다르게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다시 한번 나타난 오늘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마지막 지수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부터 나왔네요. 675포인트대로 마감을 했고요. 1.16%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어떨까요? 0.62% 올라갔네요. 2041.0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리면서 1115원 70전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은 거래가 없고요. 1월 2일에 이제 새롭게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1월 2일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일단 주위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나 업종을 먼저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떤 종목을 좀 주의하거나 그럴까요? 네, 해당 그 특정 종목을 얘기하기엔 그래서 업종을 갖고 왔는데요. 예.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그 남녀 간의 관계랑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첫 만남, 이 가장 짜릿하고 가장 인상이 강해요. 근데 자주 만나다 보면 그게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테마주는 더 심합니다. 남녀 관계보다. 첫 한 방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로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또 말할게요.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뒤에 남자가 자꾸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고 이러면 완전 실망감이 커지죠. 똑같아요. 테마주도 이렇게 해서 급등할 것 같다는 근거를 가지고 급등을 시켜놨더니 실제로 알아봤더니 실체가 없어요. 그럼 실망감이 완전 커져서 첫인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그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처음에 테마가 움직일 때 보면 한 100가지 종목이 움직여요, 진짜. 그러다가 막 찾아봤더니 이건 근거가 없어요. 이건 근거가 없으면 실망스러운 종목들은 그거에 더한 급락을 면치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근거가 있는 애들은 거기를 더 몰려서 더 급등을 해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힘든 거죠. 100개 중에 10개로 압축됐는데 10분의 1로 압축하는 그 세밀한 기술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가짜 홍보를 하는 뉴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속아서 샀거나 혹은 친구가 추천해서 샀거나 이러다가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아예 주식시장을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 테마인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정치인 테마 또 그 홍보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4대강 테마니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서 차트를 쫙 보여줘요. 와, 여기서 100원인데 이게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게 또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정책은 맨날 나오는데요. 이러면서 추천을 하는데 그거는 차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펼쳐놓고 과거 결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남북 경협은 그래도 실제로 가서 사업을 하거나 뭐 금강산, 예를 들어 금강산 개발권을 갖고 있는 금강산이 관광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개발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수익을 나요. 그럼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 테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치인 친인척으로 묶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 그거 하나 제로 갖고도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기업에 무슨 혜택을 주겠어요. 지금 혜택 만약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시대에. 그게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정말 근거가 없이 헛소문 이런 거에 귀가 홀려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밌네요. 예, 남녀 간의 첫 만남 어느 정도 공감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청환 본부장께 내년에 주의해서 접근해야 될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이 기업 사명을 얘기하는 거여서.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상 제가 하죠. 기업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섹터도 나오니까 첫 번째로는 KB금융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SOL입니다. 제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완연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타났고 한국은행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것은 미국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환율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금리 스프레드가 오히려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외 변수를 고려해서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그리고 기타 금융주들이 대다수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 한 해 계속 버텼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약세란 말이에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KB금융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재도 가해지는 시점에서 KB금융의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SO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즉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락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정유회사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OE에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적이 약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E 내년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궁금한 게 SO일이랑 SK이노베이션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큰 그림으로 볼 땐 비슷한데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이 조금은 그래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SO일은 정유 관련된 부분에서 더 많은 파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원유를 다시 한번 정제를 하고 이거를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SO일이 더욱 많은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의 하락이 수출의 둔화 그리고 정유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SO일이 조금 더 민감하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입니다. 시초가를 지금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초가 공략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소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시초가 공략을 할까요? 네, 정말 수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잘 고르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이 제 생각엔 지금 오늘 끝난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약간 밀리긴 했는데 저항권을 뚫은 다음에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종가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4,000원에서 밀렸지만 14,000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건 2018년 최고점 근처가 14,000원이 종가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6월달, 7월달, 8월달에 고가상으로는 2만원 가까이도 갔었지만 종가상으로 항상 14,000원 부근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 세 달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밀렸거든요, 이번 달에도. 하지만 이거를 계속 뚫는 시도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12월 달에 SK텔레콤과 올해 5G 1차 그리고 2차 잔여 5G 시스코 IP 100콜 공급 계약을 40억 원 규모에 체결했다고 20일날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남북 경협은 예를 들어 금강산이 재개가 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이 관광이 재개가 될 것 같지만 언제 재개가 될지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5G 시대 간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한 그 부분이 있고요. 5G 시대의 100콜, 100번 관련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제조 파트너사가 시스코, HP, 시트릭스 이런 것들이에요.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를 보세요. 얼마나 장비 제공 회사가 안정적일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아마존이 엄청 거품을 갖다가 떨어진 거랑 틀리게 시스코 시스템즈는 안정적이에요. 이런 스타일이고 오파스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코 장비를 써서 통신 3사에 제공을 하는데 5G 시대는 반드시 다가오는 거고 거스를 수가 없어요. 뽀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설비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파스넷의 활동 무대는 내년도에 더 커진다. 그래서 내년도 시초 공략주로 오파스넷을 선정했습니다. 오파스넷이요. 그렇다면 이제 시초가 공략을 한 뒤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지 중기적으로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목표가 2만 원 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파스넷은 하루에 상한가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5G 관련 종목이 가장 근거 있는 테마예요. 지금 5G는 이미 통신 3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오파스넷 같은 회사를 찾고 있어요. 5G 시대에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이 빠르면 뭐예요? 끊기면 안 되잖아요.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파스넷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SK텔레콤이 계약을 했고 통신 3사가 앞다투어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재료에 의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8년 8월 달에 기록했던 19,600원을 넘는 2만 원. 그때는 마디지수대를 돌파를 못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뚫을 때는 2만 원 벽이 훨씬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힘이 더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개월 안에 2월 달 안에도 2만 원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신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청원 본부장의 시초가 공략주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현재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은 종목 그걸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종목은 SM입니다.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SM 같은 경우 정확하게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자체의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괜찮은 관련된 기업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우선은 엔터테인먼트를 우선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나 기업의 실적의 측면에서 가장 탄탄한 것은 역시 SM이겠죠. SM,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량 매출 확대, 그리고 동방신기, 엑소 등 소속 아티스트의 견조한 해외 활동이 지속된다는 점 역시 포인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SM-CNC 광고사업부의 정상화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세가 현재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경우에 영업이익 4분기 기준으로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1.5%나 증가한 19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177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중국 공연이죠. 사드 이슈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에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공연을 위해서 사전에 주요 3대 기획사 중 유일하게 모든 공연 준비와 기타 비즈니스를 마무리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만 없다면 SM은 바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시장 그리고 일본보다 시장 자체가 더 큽니다. 중국 시장에서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팬심이 계속해서 어필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SM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흐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도 물론이고 SM은 코스닥이죠. 코스닥 올 초에는 좋았지만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날이었죠. 10월 24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하나에 대한 즉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사, 실적 우려 당시에 장중 20%나 빠졌습니다. JYP 그리고 YG 모두 다 그만큼 하락을 했는데 10월에 주가가 폭락이 하는 그 시점 불과 1개월 걸렸습니다. 1개월 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를 회복이 바로 되었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불과 1개월 만에 해당 주가의 충격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수급이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뚜렷하고 추후 상승이 될 만한 그러한 기대감,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을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평선이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녹색 선인데 이 22평선을 지지를 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올해 계속해서 월봉이 저점 기준으로 완만하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추세를 탔습니다. 추세가 크게 꺾일 만한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 물론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24일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M 단기적으로 61,8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45,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SM이 아니라면 혹시나 내년에 포트폴리오에 다른 종목을 담을 생각이라면 SM, JYP, YG, 기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있는 기업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약 20% 비중을
토대로 담아보는 것이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19년도에도 엔터 업종이 괜찮을 수 있다. 특히 SM에 대해서 시초가 공략주로 새해 첫 공략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두 분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지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에는 조금은 더 나은 시장이 펼쳐지길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또 좋은 시장 상황 정보들 그리고 종목 정보들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일은 1월 2일입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1월 2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